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유튜버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경제 강소 중국 중 하나로 1인당 GDP 54,111달러, 세계 10위로 발전된 선진국입니다. 널리 알려진 스웨덴의 대표 기업으로는 볼보,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이케아, H&M 등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의 제1의 광공업국입니다. 철강석의 생산이 세계 10위 안에 들며 자동차, 기계, 철강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수출량이 큰 편으로 무역 상대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등입니다. 이런 스웨덴이 한국의 발달된 기술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나 봅니다. 아주 경제적 협력 러브콜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까지 5G 상용화도 못하게 생겼으니 상대할 깜냥도 안되고, 중국과는 이번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단단히 틀어졌다는데요. 이 와중에 일본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해서 전세계에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한국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방한 중인 스웨덴 최대 기업 집단인 발렌베리 그룹의 오너이자 스웨덴 금융그룹 스톡홀름앤 스킬다 은행의 대표인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를 구상하였습니다. 이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 통신 장비 업체 에릭슨 가정기업 일렉트로룩스와 중공업 업체 ABB 등 100여 개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856년 SEB를 창업한 뒤 5대째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스웨덴 GDP의 30%를 차지하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한마디로 스웨덴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 재벌의 총수입니다. 스웨덴에서는 4차 사업의 유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삼성 측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이 자리에서 삼성 측은 발렌베리 회장과 이번 회동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5G, 이동통신, 스마트시티 등 양사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측은 삼성 측뿐만 아니라 KT 측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러브콜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KT는 이미 지난 10월에 스웨덴 이동통신장비 업체인 에릭슨과 협업해 세계 최초 28GHz 기업 전용 5G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KT 측은 스웨덴 ICT 기업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전세계 우수한 ICT 기업들과 R&D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기술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있어서일까요? 이번에는 아예 스웨덴 국가 차원에서 KT 방문을 해서 양국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고취시켰습니다. 한국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 대표단은 대한민국 대표 5G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KT를 방문했습니다. 스웨덴 대표단이 통신기업으로 현장 방문한 기업으로는 KT가 유일합니다. KT는 스웨덴 27개 기업 CEO 등 임원급 33명이 KT 연구개발센터에 방문해 5G 기반 혁신 기술과 AI 인공지능, 융합 플랫폼 등 미래 서비스를 둘러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KT의 5G 통신 분야 활용 사례 공유 및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스웨덴 대표단 일행은 5G 오픈랩 퓨처온 전시관에서 세계 최초 28GHz 기업 전용 5G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과 기가지니 AI, 호텔 로봇, 홀로그램 기가지니 등 AI 솔루션, 무선 VR, 싱크뷰, 타임슬라이스 등의 차세대 서비스, 머신비전을 통해 불량품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로봇으로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하는 스마트 팩토리, 전력 품질 및 설비 고장, 에너지 효율성, 모니터링 플랫폼 등 KT의 성공적인 5G 및 AI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KT를 방문한 스웨덴 대표단 일행은 스마트 팩토리 등 5G 기반 솔루션, 다양한 AI 혁신 기술 에너지, 보안 서비스 중에서 특히 AI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웨덴 대표단 일행은 5G 기반 미래 사업 현황과 5G 1등 혁신 기술 및 스마트 에너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양국의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ICT 혁신 기술 및 5G 기반
스마트 팩토리의 사업적 적용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스웨덴과의 협력은 대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진출 거점이 마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과 스웨덴 정부 및 재계 간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엑셀러레이터 에피센터에 국제 교류 협력 플랫폼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설치된다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정상이 스웨덴 국빈 방문 당시 한국과 스웨덴 스타트업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활설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는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지 창업 생태계에 깊숙이 스며들고 양국의 스타트업들이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분야는 어떨까요? 한국중부발전은 스웨덴 스탑으로 풍력발전 금융 종결식과 착공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스탑으로 풍력사업은 스웨덴 중북부 베스터 놀렌주에 254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내 기업이 유럽 풍력발전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상업운전 예정 시기는 2021년 11월입니다. 중부발전은 한국상 기자재를 적용해 발전소를 건설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풍력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도 할 계획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업의 개발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럽 시장 진출 기지 역할을 하는 코미포 유럽을 네덜란드에 설립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대처를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독일의 기술과 자본으로 스웨덴에서 풍력 발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선구자인 독일의 신재생 관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유럽 신재생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라 친환경 에너지로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뭐야 페페TV야, 스웨덴은 뭐 한국밖에 모르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왜 한국이랑만 사업하려고 하는 거야? 네, 중국이랑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서로 빈정만 상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중국이 원래 예정되었던 자국기업 대표단의 스웨덴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구이충이 스웨덴 주재 중국 대사는 스웨덴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두 개의 대기업 대표단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스웨덴 문화부 장관이 중국에 구금된 스웨덴 국적 홍콩 출판업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에 참석해 중국 정부의 비난을 하면서 아주 단단히 화가 난 것인데요. 국제 문인단체인 팬스웨덴 지부는 지난달 중국에 구금된 구이민 하이가 언론 자유를 위해 활동했다가 모국에서 박해와 위협을 당하는 언론 출판인에게 주는 투올스키상을 수여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스웨덴으로 귀화한 구이민 하이는 2015년 말 중국 정부가 금서로 지정한 책을 홍콩에서 판매했다가 실종된 바 있습니다. 구이충류 중국 대사는 중국이 현재로서는 스웨덴과 무역 논의를 위해 예정했던 자리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 언론 통제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 중국의 현실을 폭로하는 깨어있는 언론인에게 상 줬다고 삐져서 사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에서는 신뢰와 신용이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나라랑은 사업 절대 못합니다. 그럼 일본이랑 하면 되지 않냐고요? 일본은 풍력 발전 뭐 그런 거 뜻도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석탄 발전소 짓겠다는 나라인데 그런 거 뭐 관심도 없습니다. 태평양 쓰레기 지분율이 30%나 되는 나라인데 미래에너지, 4차 산업? 그런 거 절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소식 들으시면 그런 말씀 못하실 겁니다. 뉴욕에 가서 스테이크 먹어 비판받았으문이다. 섹시 말했다가 비판받았으문이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선 석탄 때문에 비판받았으문이다. 내가 비판받을 때마다 일본의 환경의식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문이다. 일본 정계의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도쿄에서 열린 외국인 특파원 대상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의 낮은 환경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또 헛소리를 짓거려 세계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38살의 나이로 아베 신조 내각에 첫 입각한 고이즈미 환경상은 국제무대 자리에서 잇따른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해 곧바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는 장면이 포착돼 비난받았습니다. 환경단체가 육류 소비를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환경상으로서 의식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난 근데 이거는 좀 그렇네요.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고기 먹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네요. 그는 또 뉴욕에서 한 환경단체 행사에 참석해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한 이슈에 대한 대응은 재미있어야 하고 멋져야 하고 섹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무개념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헛소리죠. 환경상 자질이 없는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환경상부터 이 모양이니 일본 국민들 자체가 환경인식 후진국인 겁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폐막한 COP25에선 국제환경단체가 환경대책에 소극적인 나라에게 주는 화석상을 2차례 받았습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이런 국제무대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이날 외국인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소재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는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 몸을 바쳐서 전력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페페TV에 중국이 한국을 향해 또 억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산불 정책이 한중 양국 정부 간의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불 정책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첫째, 사드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지 않고, 둘째,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셋째,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를 언급하며 중국과 한국은 2017년 10월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협의를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 관계를 다시 개선과 발전의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로 했다고 밝혔죠. 결론은 무척 단순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주는 것은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선 중국 측은 산불 정책을 2017년 10월에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 현 주일본 대사와 홍시안류 중국 외교부장이 한 것으로 언급했죠. 남관표 대사는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산불 관련 질문에 양국 간의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고 못을 박은 것이죠. 정확히는 한중 협의에서 중국 측이 원하는 것이 있었을 테고 우리 측은 약속이나 합의를 해줄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여기서 한 국회의원이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권자로서 필요해서 사드 추가, MD 구축, 3국 군사동맹 결정을 내려도 중국이 약속 위반이라고 따질 수 없는 건가? 남 대사는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기에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네, 중국이 일방적으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은 당시 그 정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약속이 가능했다면 애초에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받지 않았겠죠. 사드와 관련해서는 올 5월에도 중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의 장비가 교체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장비 교체 전 중국에 설명을 했고 중국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작업은 요격 미사일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격 미사일은 기존에 있던 미사일과 같은 종류로 동일한 수량만큼 교체됐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 성능 개량과는 무관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당시 야간에 작업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감안해 인적 접촉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이죠. 당시 사드 장비 수송 작전은 홍콩 국가보안법 등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죠.
하지만 한중 관계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려고 합니다. 미중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해 한국과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이미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미국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우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한미일 연대에서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아닌 국내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경주 성북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를 반입했습니다. 낡은 병영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를 위한 공사 자재와 장비를 들여놓은 것입니다. 덤프트럭 등 31대에는 모래 자갈을 비롯해 포크레인 등이 실렸습니다. 국방부는 사드의 성능 개량과는 관계없고 공사 장비 자재와 장병들의 생활 물자를 반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기지 입구 진박교에서 사다리형 구조물에 몸을 넣고 경찰에 산 조치에 저항했습니다. 주민들은 사드가 가고 평화가 온다, 공사 장비 반입,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사드 복구 평화 심자는 피켓팅 시위를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며 수차례 경고 방송을 한 후 낮 12시 20분쯤 주민 해산에 나섰습니다. 진박교 아래에 안전 매트를 깔고 주민이 진박교 입구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완강히 맞섰으나 경찰은 70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15분 만에 주민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드디어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의 대규모 첨단 무기 판매를 공식 승인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 미국 국무부가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400억 원에 달하는 무기의 잠재적 대만 수출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판매 승인이 떨어진 무기는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로키드 마틴사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11기, 보잉사의 슬램 ER-135기,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전투기용으로 만든 외부 센서 3기 등입니다.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은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는 중국군 전력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슬램 ER은 최대 사거리가 270km에 달하며 대만에서 중국 동부 연안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신경을 가장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됩니다. 대만이 자신들의 본토를 때린다는 건 아마 상상해 본 적도 없겠죠?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요구 조건을 무시하고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을 강행한 데 대해 무기 제조사의 제재를 포함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며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다. 중미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훼손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는 차이잉원 대만 정부를 향해 무력 사용이 빈말이 아니란 경고를 보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정찰기를 수십 차례 진입시켰고 대만 해협에서 군사 움직임도 빈번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대만 국경절인 10일 대만 침공을 연상시키는 대규모 군사훈련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영상에는 중국군이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한 중국 남부 푸젠성과 광둥성 해안에서 수륙 양용 전차 등을 동원해 대규모 상륙 훈련을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또한 중국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을 동남부 해안 부대에 배치했습니다. 반면 대만 국방부는 이번 무기 수입이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기 수출을 허용한 미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무기 판매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만 해협의 전략적 입지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만은 미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